본부장님 또 열심히 정리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해야죠 이제. 네. 끝나셨나요 벌써? 네. 너무 빨리 끝나시는데. 아이고 힘듭니다. 일단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라자루스 추정의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전에 코인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 잠깐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 제가 암호화폐를 이게 잘 몰라서 이제 이게 그 랩 비트코인 형태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랩 비트코인이 뭔가라고 좀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그 보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을 포장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팔 수 있도록 이게 이더리움 형태로 20개씩 묶어갖고 파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해서 파는 이렇게 포장 형태로 만든 거래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파는 거래요. 이렇게 오. 이렇게 팔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유 기간 동안 내용은 이런 겁니다. 2년 동안 보유하다가 매도량은 이제 40.678개 랩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도 금액은 351만 달러를 팔았고 매입 금액은 1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해서 이제 요 수익이 약간 251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요. 라자루스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합 내용이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 지발 분산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좀 약간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제 시장의 영향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요 익명성을 통해서 팔았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맛배기로 살짝 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격이 되는 약간 요런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요런 충격을 향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향후에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향후에는 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패턴 반복 여부가 이제 요게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를 팔아도 되는 건지로 이제 테스트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FBI나 CIA가 향후에 따라올 건지 어쩔 건지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요. 가져갔던 거의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달러 정도 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로 그쵸? 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이게 이제 장기 보유 후 고점에서 매도하는 정교한 타이밍을 이제 원래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걸 팔아도 되는지 그래서 움직일 건지 어쩐 건지를 살짝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비트코인 기반의 자산에서 디파이 활용이 가능한 이더리움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약간 눈길을 끄는 것 같고요. 자금 세탁의 목적이거나 이제 탈출구를 움직이기 위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이게 가능한지 어쩐지를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반의 어쨌든 그런 거고 거래소 및 사법 기관에 이제 이더리움 추적이 가능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엿보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한 거고 어쨌거나 이걸 이제 엿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미국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볼지를 좀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경제 실현을 이게 진짜로 라자루스가 한 거라면 경제적 실현한다는 점에서 약간 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점에서 약간 이게 좀 약간 눈길을 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어쨌든 리스크가 이제 일단 생겼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라고 하기에는 이 나쁜 거기 때문에 부여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죠. AML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강화성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비트코인이나 좀 랩스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파이를 통한 어쨌든 자금 세탁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2년 보유 뒤에 고점 매도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로 대해서 이제 어쨌든 향후에 좀 지켜보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분석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이 이게 향후에 좀 더 많은 것들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금 세탁을 해야 하는 것이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보 분석을 이제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걸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대비책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라자루스가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돈을 실현을 했군요. 그러게요. 참 얼마 안 해가지고 일단은 뭐 잽을 한번 날려본 거 아닐까요? 네. 지켜봐야죠. 네, 어쨌든 저는 오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슬라이드 쇼를 시작할까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틱톡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명의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군요. 네.
4월 5일이 이제 운명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보니까 뭐 의향세를 너무 많이 내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아마존도 되고 뭐 그 카지노 했던 어떤 분한테 돈 받아가지고 뭐 보니까 에이플 라빈이라는 분도 내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바이트댄스는 안 팔겠다는 생각이 계속 강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누구로 좁혀지지 않는 거 보니까 바이트댄스는 의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안 팔겠다. 차라리 중단했으면 중단했지 안 팔겠다는 생각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웬만하면 타협점이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틀인가밖에 안 남았잖아요. 타협점이 찾아질 것 같은데 지금 접점이 안 찾아지는 것 같고 트럼프가 이제 부통령한테 맡겨놨다가 부통령한테 맡겨놨다가 본인이 직접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는 오라클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레이크하고 블랙스톤이 같이 있는 이 오라클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후보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4월 5일 틱톡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난 거는 애플 라빈이 아마존이 지금 새로운 틱톡의 어떤 구매자로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데드라인에 앞서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내일 되면 또 다른 기사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협상 실패 시 미국 내 퇴출될 가능성도 있고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고요. 어쨌든 지금 관세랑 맞물려서 오늘 보니까 이제 뭐 34%인가요? 중국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25% 정도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틱톡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틱톡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있고 어쨌든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이제 이게 뭐 어쨌든 SNS 플랫폼 생태계 단일화와 검열 프레임에 이제 직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추측이라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릴 게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 다들 추측성 기사라. 네, 그래서 네. 딱히 그죠? 네. 결고 나오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네, 그래서 같아요. 일단 뭐 다가오고 나서 뭐 기사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왔다 갔다 계속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네.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되겠습니다. 요거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거 이제 이게 이 아까 전에 초창기로 좀 넘어가면요. 이게 더 미니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이게 더 미니미스 약간 이게 그런 단어인데 요게 좀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들었었나요? 이게 테무하고 알리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게 어떤 거냐면 이거 혹시 아세요? 전 테무 알리 써요. 요게 어떤 거 이게 어떤 어떤 거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 모르니까 여기 앉아 있겠죠? 이게 그럼 뭐냐 제가 거기 앉아 있겠죠? 이게 네.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원래는 관세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어떤 들어오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게 있어요. 직구를 잘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세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100불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원래 매겨요. 근데 이제 무관세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200불까지는 무관세입니다. 예, 식료품 외에는 어떤 공산품에 대해서는 200불까지는 무관세입니다. 잘해주고 있네요. 네. 네. 200불까지는 무관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옷 같은 걸 사면 200달러까지는 무관세예요. 그래서 200불까지는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구를 많이 했는데 신발 같은 것들을 웬만한 건 다 뭐 한 달에 200불이요? 아니 한 건에. 한 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수입할 때 200달러까지는 무료예요. 아. 관세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애플 같은 기계는 이제 관세를 무는데 애플의 이제 아이팟 같은 경우에 아이팟이 싸요. 그러니까 리퍼 같은 건 싸요. 아, 네. 아이팟의 리퍼를 사시면 그게 한 150불 정도 해요. 한국엔 비싼데 그러면 훨씬 저렴해. 지금 좀 비싸져서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게 달러가 쌀 때는 훨씬 싸게 저렴해요. 한국에 30만 원 정도 할 때 그게 한 100불 초반대 할 때는 20만 원 아래로 막 사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훨씬 더 싸게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관세가 안 붙으니까 그렇게 싸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원가가 한 220불 정도 했는데 그 밑으로 150불 달러 블랙 프라이데이를 갈 때 리퍼는 120달러까지 막 사고 이래서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산품들은 되게 괜찮았던 적이 있었으면서 그런 거였는데 알리 같은 거나 테무 같은 이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는 아주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800달러까지를 사실은 되게 관세나 이런 소포 같은 것들을 상품 이하에서는
되게 저렴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30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저렴하게 해줬고 무관세로 해줬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편물에 관해서는 되게 저렴하게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품에 대해서 30% 또는 $25의 관세를 하겠다고 이제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 때문에 알리나 테무 같은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미국에서. 이제 안 되는군요. 요런 것들 때문에 아마존이 사실은 되게 힘들었죠.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존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거 아마존 주식이 많이 뛸 겁니다. 오히려 관세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장 이 관세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볼 주식은 아마존이다. 제가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딱 찍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 관세 때문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빅테크는 아마존이다라고 말씀 감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타격을 가장 많이 입는 건 물 건너서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것들을 막아서 블로킹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품들을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건너 물건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예, 예,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좋습니다. 예, 한번 두고 볼게요. 네. 네, 두고 볼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 거의 맞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아마존이 또 좀 이따 사업을 또 하나 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 얘기도 오늘 준비하셨나요? 했습니다. 제가 아마존이 또 하나 사업을 해요. 예. 누구는 사업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사업을 해요.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제가 볼 때 개라고 하면 되죠. 어쨌든 그 메타가 그 요즘에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막 하는데 친정부 다음으로 이제 또 이 친정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800 이하의 해외 직구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면제했는데 지금까지 면세 혜택을 두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세를 30%를 하던가 아니면 $25의 고정 관세를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요에 대한 달라진 관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발 소외 직구도 고율 관세가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100를 하면 30%가 얼마예요? $30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겠어요? 질도 안 좋은데요. 네. 예, 저런 쪽은 질은 네, 질로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그냥 사는 한번 쓰고 거거든요. 버리는 거잖아요. 예. 젓가락 예. 나무 젓가락 $100에 샀는데 $130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럼 경쟁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운송업체 보증금이 의무 부과나 이런 관세 피나 이런 걸 하잖아요. 사실은 반송도 안 받아요. 이런 데는 그냥 버리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알리에서 뭘 샀는데 반송을 했더니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자기들도 아는 거죠. 예. 왜 했는가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마약 불법 반입 차단의 명분 늘 이렇게 여기 트럼프는 모든 게 다 펜타닐 뭐 만병통치약 펜타닐. 예, 그리고 이제 무역 불균형에 대한 경제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주면 저는 무조건 화이트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하우스 가서 공식 보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예, 저는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가서 공식 보도. 저거 뭐 많이 요즘에 바쁘시더라고요. 저기도. 여기서 공식 보도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화이트하우스에 공식 보도자를 받는 유일한 제가 PD입니다. 이렇게 공식 보도자를 받는 PD입니다. 저는. 네. 네. 공식 보도자를 이렇게 받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공식 보도자를 배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자상거래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게 무너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수혜를 입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존이 1등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존이 1등이고 그다음에 월마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월마트. 이 주식이 뛰게 될 거고 그다음에 메타도 쇼핑에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친정부 기업이고 혜택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상거래 룰이 바뀔 것 같다라고 근데 기존의 쉐인이나 테무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혜택을 하면 이 면세가 루트가 하게 되면 가격 경쟁이 상실되고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향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존 메타 양강 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향후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네. 두고 보십시오. 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이거 그 이원비어라고 본인이 아니에요? X에 또 그렇게 네, 했는데 그렇게. 이거는
물러는 날 것 같습니다. 아. 130일이 지나서 도지의 수장으로는 물러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도지의 수장을 물러났는데 정치는 계속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임기 종료가 임박해서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곧 물러날 예정이라고 이제 폭스뉴스랑은 얘기는 했대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책의 구심점이나 행동은 계속할 것 같다. 그러니까 도지의 어떤 수장은 130일간 기간이 정해져 있단 봐요. 그래서 그건 물러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완전 손을 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상 특별 정무집은 130을 한정돼 있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간두는 거라고 합니다. 특별 정무직이 130일인 건 사실이래요. 아, 원래 그런 거군요. 예, 예. 정해진 룰이래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뭐 오케이. 임시직이나 이런 건 130일이다 그러면 이게 법에 정해진 거라서 그거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더라도 못 하던 겁니다. 근데 다만 그 간섭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역할은. 예. 그리고 트럼프가 그 얘기는 했어요. 아직 물러날 때가 아니다. 예. 계속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자문 역할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외곽 라인과 비선 조직으로 계속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입각을 또 하면 됩니다. 예. 도지부가 아닌 뭐 다른 부로 이제 하면 되죠.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예, 이번에 뭐 시바부나 뭐 이런 거. 편집 부탁드립니다. 네. 시바부 하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든가 뭐 아니면 뭐 민코인 다른 이름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멜라니나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뒤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거고요. 뭐 공식 직책은 내려놓지만 뭐 디지털 설계자이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게 이제 키드플릭스라고 넷플릭스 약간 짝퉁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최근에 180만 명 이상을 하던 요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폐쇄됐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운영을 했고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과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했던 제가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공식 홈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180만 명 이상의 이제 그걸였고요. 콘텐츠는 9만 1,000개 이상의 총 6,288시간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폐쇄일은 3월 11일자로 폐쇄가 됐고요. 독일 바이런 주경찰하고 이제 사이버 수사대가 이제 했고요. 유로폴하고 이제 네덜란드 경찰 35개국이 참여해서 이제 했고요. 총 79명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이걸 사용한 용의자는 1,393명이 용의자로 식별됐고 3,000대 이상의 장비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기반과 US 캠을 본격화해서 채택을 했고 이거를 보상하는 게 이제 요즘은 다 토큰으로 한다고 합니다. 업로드를 하고 보상하고 시청 권한을 하면 비트코인으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이제 다 해야 되고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다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막 이게 뭡니까 넷플릭스처럼 해갖고 키드릭스 너무 좀 너무 충격입니다. 네.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이게 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이걸 좀 경종 차원에서 올려봤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좀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좀 내용도 좀 있는데 내용은 너무 제가 올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사실만 이렇게 예, 지금도 네. 손이 떨리네요. 예. 네. 제가 이제 요 범인은 이제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범인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검거 가능성은 이제 디지털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좀 남겨진 내용들을 좀 보면 그런 거고 다프웹이라는 게 사실 완벽한 은신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IP를 혼동하는 뭐 여러 가지 VPN 기술이나 토렌토 기술 같은 것들이 있지만 메타데이터나 접속 패턴이나 비트코인 거래 내역 같은 걸 통해 비트코인은 거래 내역은 꼭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추적이 가능하고요. 유로폴이나 인터폴 암호화폐 추적 기술이 많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숨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수사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그렇게 이게 한고 강력한 처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가벼운 처벌은 범죄자에게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은 이제 강력한 트라우마를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벌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 성착취물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처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유포자나 제작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수사 기법도 AI 기반이 돼서 빨리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들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하기 때문에 보는 부분도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소식은 요겁니다. 요거. 아마존에서 최근에 쿠이퍼라고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스타링크로 주춤하는 동안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저궤도 인터넷 네트워크고요. 목포 위성은 이제 사실은 3,200개 정도 길을 이제 추진하고 있던 서비스 중은 지구 전 지역이고 경쟁 대상은 스타링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 진행 상황은 2024년 10월부터 이제 2개를 발사를 했었고요. 최근에 27기를 1차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대규모로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아마존이 이제 세계 1위에 이제 클라우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AWS를 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동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스타링크가 한 6,000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한 3,200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재난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 우회 통신이나 이게 필수적인데 이제 민간 쪽이 거의 요새는 이제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나눠집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군사 이런 쪽에 이제 국가 사업이라고 하면 민간 쪽은 이런 이제 통신이나 이런 정보나 이런 쪽으로 좀 나눠집니다. 이렇게 사업 쪽이 나눠지고 민간 주도로 이제 미국은 통신 우주 통신 사업이 주도적으로 돼가 있고 중국은 약간 국영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국가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 유럽은 약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은 위성 개수가 한 5,000기 이상 정도 되고 있고 중국은 수백 기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수십 기 유럽은 수십 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앞서가고 있고 나머지 나라는 중국이 좀 따라가고 있고 그런 이런 정도의 그런 게 되고 있고 전략적으로 보면 그 미국은 약간 민군이 이제 정보를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국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군 정보 위주로 하고 있고 민간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기초 연구 위주로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전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와 군사 통신력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는 약간 노후화돼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게 다 돈이라 사실은 이게 국력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고 있고 사실은 아마존 위성이 인터넷 시장 글로벌에 본격 진입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1위는 아일랜드. 좀 약간 의외였어요. 왜요? 아일랜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런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1위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생소해가지고. 네네네. 네네. 네. 왜 1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이제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국가죠. 비자 면제력과 이중 국적이 허용되고 국제적 그래서. 평판이 좋은데 우리나라가 39등이더라고요.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원래 32등이었는데 그렇죠. 지난해 32등이었어요. 올해 39등. 요런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있었나 아마 보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탄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제적 맞아요. 평판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랭킹이 쭉 있어요. 여기 국제적 평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순위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39위로 원래 32등이었거든요. 지난해까지요. 네. 여기 이제 평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떨어졌고 일본이 우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일본, 말레이시아가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위에 있어서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어요. 북한이 179인가 그렇습니다. 북한은 뭐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딱 있고요.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뭐 슬로바키아나 이런 나라가 헝가리 이런 나라 뭐 상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자존심 상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나라가 상위에 있고 이런 식에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쨌든 상당히 아일랜드는 단순히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기업 투자, 이민, 디지털 노마드 관점에서 모든 항목에 고르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고 소프트 파워가 상당히 좋습니다. 무비자로 이제 입국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을 유의하고 해외 소득이나 과세가 유연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고 시사하는 바가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로 이제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우리나라는 2023년에 이제 24년에 32였고 지금은 7계단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비자 면제수는 여전히 상위인데 이중 국적이 제한이 돼 있고 높은 글로벌 과세가 있고 개인 자유 관련해서 정체도는 하락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리스나 슬로베니아 다른 국가는 정책 개선 순위가 상승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게 뭐냐면 국제 경쟁력은 단순한 여행 편의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이동성이나 법적 유연성이나 시민의 가치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시사하는 부분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올리려고 뭐 올려야 된다는 거 꼭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이게 국제 경쟁력이 이제 개인에게도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높은 여권 순위는 해외 취업이나 유학이나 이민이나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장벽을 낮추는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개개인에게 뭐 세계 어디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려주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의 시민국가 경쟁에서 뒤질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이제 매력이 좀 하락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자나 디지털 노마드나 이주민들이 오는 게 좋죠. 사실은 많이 오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을 많이 못 유치한다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국가 브랜드와 외교적 위상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도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높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가적 전략적 자산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도 좀 아닌가. 왜냐하면 등위가 사실은 한 7개 정도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제 이 국적이 이제는 국민의 이동권이나 데이터권이나 조세권을 포함한 총체적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국방 외교만큼 어쨌든 중요한 어떤 그런 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여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어떤 한 권이거든요. 권리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뭔가를 좌우하는 어떤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제도적 개선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국가의 어떤 수장이나 이런 분이 안 계셔서 이런 부분에 고민할 수도 없고 고민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내일의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까지 좀 하고 좀 맞춰볼까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랩소디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랩소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